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박상복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럼의 순서는 먼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혜경 회장님의 개회사, 한국도시재생학회 우신구 학회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LH토지주택연구원 이상수 연구원님과 경상남도 허정도 총괄건축가님의 주제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자료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엔지니어링 도시재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혜경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장 이혜경입니다. 친애하는 엔지니어링 회원, 도시재생학회 회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엔지니어링 도시재생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우신구 도시재생학회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내외 경제는 일상화가 된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백신 접종 확대와 소비 회복 등으로 내수의 불확실성은 다소 걷히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실제로 건설 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점차 우리 산업들도 코로나 이전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도시재생 가족 여러분,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이제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친환경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변화하고 혁신하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그린 뉴딜을 통한 도시 재생과 엔지니어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은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미래와 더 나아가 이를 통한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또한 도시 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서 노후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시설물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시도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도시재생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면 물론 참석자 여러분 각자의 성취에도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발표자 또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도시재생학회 오신구 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재생학회 오신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하게 된 우리 엔지니어링 협회 이혜경 회장님과 엔지니어링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산업박람회를 맞아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다양한 세미나 포럼들이 이 산업박람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산업박람회를 가만히 그 세미나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도시재생 사업과 또 도시재생 뉴딜의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공통적인 주제이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이제 포럼이 있었지만 들어보니까 그 다음은 도시재생이 그동안에 해왔던 5년간의 도시재생 뉴딜이나 7년간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충, 그린 뉴딜 이런 점들이 앞으로 도시재생이 보완해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재생과 우리 엔지니어링 협회가 좀 더 많이,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산업박람회에서 엔지니어링 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이 포럼을 마련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주제가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그린 뉴딜이야말로 도시재생과 엔지니어링 협회가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귀한 발제자님, 우리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허정도 경상남도 총괄 건축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삼수 박사님은 저희 한국도시재생 학계 연구에 오래전부터 도시재생 연구를 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허정도 총괄 건축가님은 저희 부산 경남의 건축계의 원로시고요. 또 실제로 YMCA 건물 같은 친환경적인 그런 건물들을 일찍이 설계를 하신 그런 건축가십니다. 지역에 존경받는 건축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서성희 두손 도시조경기술사 사무소 대표님, 또 신일섭 엔지니어링 협회 경남 지회장님, 또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신현석 교수님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하십니다. 신현석 교수님은 한국의 그 수문 쪽에 그 거의 거두신데요. 녹색 국토 물 관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국책 연구소가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주변으로 그 LID를,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LID를 연구하고 있는데 저영향 개발이죠. 그래서 한번 그 가보시면 투수 그런 설비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도시재생 포럼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엔지니어링 협회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 학회 관계자분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행사가 2시 반부터인데 3시부터 바로 옆 메인 홀에서 아마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그 소리와 본 행사장의 소리가 약간 중첩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연구원님께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그린 뉴딜의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H 연구리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도시재생과 연계한 그린 뉴딜의 현재와 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도시재생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실은 미래라는 부분들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토론에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도시재생과 그린 뉴딜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접목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린 뉴딜이 2020년 7월에 발표된 이후에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린 뉴딜과 접목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접목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아직까지는 검증된 부분은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도시재생과 그린 뉴딜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 저는 사실 이제 도시재생이지만 앞으로 도시정책에서 도시재생의 방향과 그 속에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은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도시가 많이 이제 쇠퇴하고 있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 도시가 이제 변화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우신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이 이제 그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과 그러면 넥스트 도시재생의 부분들 그게 그린 뉴딜과 어떤 연계가 있을 것인가 부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접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은 산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엔지니어링 협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업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그린 뉴딜이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재생 사업 배경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시군구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 63% 정도, 처음에는 한 67%, 75%까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군구의 65% 정도, 거의 3분의 2가 아직도 쇠퇴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제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그리고 2018년, 2017년에 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표방했던 부분들, 그 속에서 이제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계속 이제 저희도 국토부한테 연락받는 게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가 뭘까? 우리가 7년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이제 이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야만이 앞으로 도시재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아직까지 이제 고민이 덜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도시재생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라고 말할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뉴딜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이 뭔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이제 표방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 뉴딜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도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내용과 실제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내용들을 보면 도시를 혁신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형을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방 분권과 현명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시 재생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그런 전략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지방 분권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조금 모르겠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접근은 상당히 많이 진전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의 크게 큰 목표가 주거복지, 도시 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딜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뉴딜이 어차피 뭐 정부가 바뀌면 이제 도시재생 틀 속에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개성해야 될 부분과 실제로 이 네 개의 목표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었고 어떤 것들이 미흡한지에 대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야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주거복지 부분하고 이제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시재생의 경쟁력을 어떨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목표는 없습니다. 이제 목표에서 어떤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이라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 사실은 뉴질랜드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중심의 재생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했을까라는 부분들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임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음부터 유형에 대해서 이제 뭐 유형은 도시형 뉴딜 사업에서는 우리 동네 살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권리형, 중심시간형, 경제기반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지금 460개 정도 전국에 있습니다. 아마 저기 홍보 부서에 가시면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 중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모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도시재생이 근본적으로 지방 중소, 특히 대도시 빼고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좀 접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시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하고 있는 인구 감소의 문제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 재생은 뭐가 다를까라는 고민들. 그러니까 사실은 대도시의 도시 재생과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 재생에서의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제 이런 유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전국에서 보시면 뭐 사실은 도시 재생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에 19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됐고요. 올해 53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된 지역의 아까도 말했지만 성과와 뭘 개선할 거고 뭐가 모자란 부분, 아까 이제 앞에 이 장소에서 앞으로의 도시재생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모자랐던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 모자랐던 것보다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뭘 했었고 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목표는 지구 지정, 사업 지정과 재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랬을 때 사업 후의 목표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미흡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게 이제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국토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성과를 뭘로 볼 것인가? 단지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거냐? 그러면 지가가 올라가는 게 나쁜 거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외국의 모든 나라의 도시재생 성과 지표는 지가 상승률이거든요. 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지역이 활성화되는 측면인데 우리는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면서 부정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부분에서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지자체 지금 이제 2020년 말이기 때문에 447개고요. 올해도 한 50개 정도가 지정되었거든요. 그리고 500개 정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전국에서, 산술적으로 보면 229개 지자체 중에서 한 지자체에 2개 이상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우리에게 가깝게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이 이제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린 뉴딜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19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들,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가 지금도 저희도 마스크 쓰고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온라인 중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들이 실제 더 많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도시 공간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다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린 뉴딜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로 다가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뭐 그린 뉴딜 정책은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제 작년 7월달에 발표된 이후에 그 하나의 꼭지가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인데, 제가 한국판 뉴딜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판 뉴딜은 산업 정책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모든 문장을 읽어보면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겠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뉴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뉴딜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부분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그린 뉴딜 보시면 도시 공간과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이 아마 국토 공간 도시 재생과 가장 밀접한 연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 중에서 이제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은 이제 뭐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중에서도 이제 그 디지털 뉴딜에서도 일부 이제 뭐 도시 공간의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린 뉴딜이 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시 재생과 도시 공간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접점이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아마 그린 에너지, 그린 뭐 제로 에너지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도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부분. 사실 이제 환경부에서 올 초에 대대적으로 낸 게 뭐냐면 녹색 복원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기성시가지에서의 훼손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부분 일부 이 내용들도 관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이 도시 재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녹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서는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왜냐면 이 부분들이 실제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할 경우에는 우선 가산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녹색 생태계 회복은 이제 뭐 스마트 그린 도시라든지 도시 생태계 회복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국립공원, 사실은 도시숲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주축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물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재생과도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도시 재생보다는 도시 재생의 사업 단위보다는 도시 전체 체계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라고 봅니다. 아마 스마트 그린 이제 뭐 수자원 개발 같은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산업적인 부분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정책을 주도하면서 산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아마 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 재생과 연계 가능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이제 다른 저희 연구원 박사님께서 정리했던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린 뉴딜에서 가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 제로 에너지를 녹색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실제로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집수리라든지 이런 인프라 개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조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큰 세 개 꼭지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과 그린 뉴딜과의 관계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2019년까지
이제 한 400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부 단위 사업이 한 3,3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공 건축물 신축은 한 476개 한 14%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 거점 신축 대규모는 그다음 476개 중에서 또 76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과 관계된 요소들이 실제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많이 접목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20년 하반기에 47개소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인데 그 중에서 37개를 제로 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에서 그린 뉴딜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직접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사례적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구체적인 산업들은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기 방치 건축물을 방침들 리모델링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 충남 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 이런 그 사업 대상지를 리모델링해서 유휴 공간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옛날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했던 부분들 이는 인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이제 그 임실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 부분에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좀 그린 뉴딜 사업 대부분이 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건축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제 제로 에너지 사업들 사실 여기도 이제 국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했던 부분이고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이제 부천시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통해서 이제 뉴딜 사업을 실행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 사례가 이제 포천 사례도 있고요. 포천에서도 이제 그린 보시면 이제 그 그린 그린을 메인 테마로 해서 도시재생 뉴딜이 그린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그린 내용을 보시면 뭐 그 신축에서도 그린에 대한 그 에너지 제로와 같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보유 환경이고 이제 물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런 축들이 다 그린 뉴딜과 연계된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 재생 뉴딜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공공 건축물 그린 뉴딜 사업을 실제로 도시 재생 뉴딜과 연계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서 사실은 일부분이에요. 도시 재생 뉴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단위 사업에서의 그린 뉴딜 요소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도시 뉴딜과 그린 뉴딜이 매치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또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좀 그린에 대한 방향성을 많이 부각시켰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린 숲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집수리 산책길 네트워크 이 부분이고요. 쉽게 이제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 이동 패턴이 어떻게 변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린 네트워크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도시 공간에서 그린을 무한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상업 공간이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상업 공간을 무작정 줄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도시 차원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그 도시 재생 뉴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그린 뉴딜 부분들이 문경 사례가 아마 저도 다른 데서도 이제 소개하는 부분들이 문경 사례를 많이 소개드리는 뭐냐면 제목이 사목적입니다. 그린 뉴딜로 가는 문화 경제 플랫폼. 그 UNKR인데 엉크라 문경 팩토리라고 하죠. 사실은 그린 뉴딜을 메인 테마로 내세워서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을 실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개발 구상도 자체도 사실은 그린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요소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많이 뛰질 않지만 그린 뉴딜 거점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린 뉴딜에서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하기 위한 하나에서 이제 도시가스 사실은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테마로서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건물을 재활용한 부분들 사실은 가장 그린 뉴딜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문경 사례가 아마 그린 뉴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히 이제 사실은 그린 뉴딜의 이제 출발점은 뭐냐면 코로나19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이외에도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거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인데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집중을 코로나19 계기로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그 플랜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집중이라는 부분들, 밀도라는 부분들, 집중을 통한 폐해가 코로나19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대구 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별 유동인구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분석하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 3월달, 2월달, 2월 17일 날인가 2월 19일 날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요. 2월달에는 한 13% 유동인구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달에 23.4%가 했는데 실제로 2019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 유동인구 전체 유동인구는 얼마나 줄었냐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만 0.6%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 움직임이 많이 줄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3월달, 4월달까지만 줄었지 실제로 보시면 연말 되면 대구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일상들이. 다음. 그 중에서도 이제 용도 지역별로 보면 상업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상업 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가장 적게 감소했냐면 녹지, 주거와 녹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주거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녹지 지역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에 녹지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쇠퇴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쇠퇴 지역이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쇠퇴 지역이 더 많이 줄고 회복 속도 느리다. 저희가 도시 회복력 차원에서 그린 뉴딜은 도시 회복력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쇠퇴 지역과 상업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린에 대한 수요로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특히 이제 대구시의 50m 바이 50m 격자 단위의 2019년 전체 유동인구와 2020년 유동인구 그다음에 변화율을 보시면 빨간색이 늘어난 지역이고요. 파란색이 줄어드는데 여기 대구 도심이거든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던 지역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다 그린인 겁니다. 그린. 늘어났던 지역. 당연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과 연계해서 도시재생과 그린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그린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시면 점적인 증가가 아닌 내선적인 증가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공원을 만들면 쌈지 공원을 만들면 좋다고 했지만 실제로 코로나19에서는 쌈지 공원은 의미가 없더라. 큰 대형이거나 선형 공원의 효과가 더 크더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원이라고 모든 공원이 다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한번 실제로 이게 대구시의 일별 유동인구 변화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 유동인구 감소폭인 건데요. 딱 지금 2월 19일, 2월 17일 이후로 보십니다. 2월 13일인데요. 17일 보시면 갑자기 빨간색이 확 뜨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부터 빨간색이 많이 뜨는지 보시면 대구 도심이라는 거죠. 도심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에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 유동인구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매출액은 더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이 많이 보이는 지역은 외곽이거든요. 이제 우리 도시의 공간에서의 이용 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건 이제 1년 단위 분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르다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추측을 하실 때 좀 사실의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밀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기초적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으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시 공간에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새로운 토지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그린 인프라거든요. 그린 유질과 관계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봅니다. 그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린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린 지구 환경에는 반대되는 효과들. 그러면서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는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다음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유엔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주거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유엔 헤비타트와 이제 잠시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코로나19의 유엔 헤비타트가 전 정주지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린 유질과 주거의 관계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접근성이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공공공원과 도시설계 계획에 대한 변화가 무조건 발생할 거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구조는 많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도시의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한 장점을 상쇄시켜 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변할지 모르지만 도시의 급격한 변화는 도시의 몰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린 뉴딜은 도시의 목록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키워드를 제시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 다음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도 국토교통성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정책이 어떻게 될지 정부 차원에서 어디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 문제인 거죠. 사실은 도시 공간이 우리 인구가 92%가 도시 공간에 살고 있는데 도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워커블 한 보행 사실은 워커블 시티가 요즘 그래서 핫한 이슈기도 합니다. 그린 뉴딜과 연계된 부분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자체가 재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재난이거든요. 근데 재난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게 올스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시 공간이라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면하고도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가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감염병이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최근에 읽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뭐냐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인류가 있으면 바이러스 있는데 그러면 회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도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회복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크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시 재생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도 되게 중요하지만 휴먼 뉴딜도 그렇고 디지털 뉴딜 도시 재생의 융합과 고도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크게 일단은 뉴딜과 연계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도시적 뉴딜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의 타겟은 이제 그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태적 관점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린 뉴딜에서 연계한 도시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도시 그래서 아까 산림청에서는 도시 숲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왜냐하면 숲을 통해서 뭐 열대야라든지 아니면 열대야든지 아니면 폭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생태 보건도 있고 사실은 저는 도시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뭐
LID 아까 LID 기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기법들이 실제로는 신도시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도시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법들을 만드는 것들이 도시행 뉴딜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을 실행시키는 수단이 도시재생 뉴딜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재생은 큰 뭐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설명이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실제로 우리 삶의 구체에 대한 행위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그린 뉴딜이라는 행위들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실행되는 것들. 그런 저는 그린 뉴딜이 실행되는 수단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겠고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그리 가야만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지금처럼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없는 도시재생일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1차가 물리적 변화를 우선시하는 그것들이 그린 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런 측면에 크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사실 도시재생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도시 회복력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시 회복력이라는 게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포용적이 되고 뭐 거버넌스 다 하실 것이고 그 중에서 녹색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도시 전략의 녹색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 말씀하시는데 스마트 하면서도 뭐 녹색 기술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 정책에서 하이라키의 상위는 탄소 중립이거든요.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외국에서는 워커블 시티 걷고 싶은 도시에 대한 지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부분이고요. 다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도시 재생 사업이 도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공간 구조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 공간을 재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뭐 파리 시범 도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파리는 15분 도시 이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 모든 도시들은 15분 도시, 20분 도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쿄는 이제 이 거리와는 멀게 이제 1시간 통행권을 30분을 줄이겠다.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이제 뭐 사실은 좀 급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린 뉴딜이 앞으로 우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면서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에서 그린 뉴딜 수단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 저도 도시 재생도 그렇고요. 그린 뉴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가장 어렵다는 게 제가 이제 최근 연구하며 느낀 부분이고 아무리 좋은 기술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린 뉴딜과 도시 재생의 연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이삼수 연구위원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예상한 바와 같이 옆에 소리하고 좀 섞이네요. 이어서 경상남도 허정도 총괄건축가님께서 경남의 공공건축과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저희 도시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노산 이현상에서 가고파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닷물 눈에 보이네 할 때 그 내 고향 남쪽 바다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약 한 19만 여평 되는 땅을 매립을 했는데 이름을 해양신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섬이 되었고 급기야 이런 행사까지 하게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내 고향 남쪽 바다 한복판이었습니다. 즉 올해 이 해양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자 공모를 했고 5차에 걸친 공모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말 정도까지 그 협상을 해서 발표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혹 다음번에 마산에 다시 오게 되면 여기에 뭐 엄청난 도시 시설이 들어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실패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일간에서는
기왕 하는 거 그린 뉴딜이 대세인데 여기에 그 에너지 제로 도시로 만들자는 주장이 한편 있고, 또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 수준이 거기에 못 미쳤다 하는 그런 방어 논리도 있고 한데 어떻게 풀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신구 교수님으로부터 이 발제 요청을 받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박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 재생과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기왕 이 경남에 오셔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좀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논을 드리니까 우 교수님도 뭐 좋겠다는 의견을 내셔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공공건축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조금 늦어가지고 기왕 시간이 좀 한 10분 흘러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례는 한국, 경남, 그리고 경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초기에는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짜여졌으나 올 7월 달경에 다시 저게 재편되어 가지고 오른쪽 편으로 전환되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같습니다. 다만 오른쪽의 큰 특징은 중요한 요소를 세 개로 하면서 이 휴먼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좀 강조를 해놓았다 하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전략은 대개 저 4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렇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저대로 하기보다는 저걸 토대로 해서 경남판을 다시 구상을 했어요. 크게 보면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남형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 수출액 증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란색이 경남이에요. 크게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수출액 증가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흐름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요게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인데 노란색이 경남이고 파란색이 동남권이거든요. 그래서 근년에 들어와서 경남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률에 좀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을 경상남도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시대가 왔으니까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제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경남에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도 없어졌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 이게 경남형 그린 뉴딜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개 추진 전략은 경남에서는 4가지로 구분했어요.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지역 균형 뉴딜. 요게 경남에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12가지 중점 과제를 만들고 그 최종 목표를 여기 적어놓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합니다. 스마트 뉴딜은 기업과 산업 구조의 디지털 기반으로 대전환을 시키는 것이고, 그린 뉴딜이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중요한데 사람 환경 중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과 관련된 것인데 투자 계획이나 일자리 효과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린 뉴딜 부분이 역시 제일 많습니다. 이 도시와 관련되거나 건축과 관련한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분야를 이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적 뉴딜,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나누었는데, 도시 건축 분야는 그린 뉴딜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이 제일 밑에 있는 친환경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구축, 다른 데도 조금씩 들어갑니다만 도시 건축 부분은 주로 여기에 집중돼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1년도에 뭐 3,470억이 들어가는데 25년까지는 약 2조 3천억 정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 건축 분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년도 이렇게 들어가고 25년도 2조 4천억 투입됩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이제 그린 뉴딜이니까 녹색 생활 공간 조성과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로의 전환 등 친환경 생활 인프라 조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시키면서 녹색 생활 패턴으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전형적인 그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 친환경 도시 생태 공간 조성에 5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글을 읽어보시면 대략 짐작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3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공공생활 인프라 구축 부분이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투입되는 비용인데요. 예, 여기 보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이나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는 뭐 한 해에 2천 수백억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파트 이 강제 이 통보하는 것이죠. 이 자동으로 고지하는 그런 시스템은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되는데, 대개는 올해 2011년도 투입되기 시작했고 주로 2025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계획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공공 건축물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공공에서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건축물은 19년도 기준으로 22,000동쯤 됩니다. 한 달에 2% 내지 1년에 3%씩 늘어가기 때문에 대략 지금쯤 보면은 아마 23만 동 정도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경남에는 몇 동이나 있느냐 하면 같은 시기에 2만 동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2만 1,000동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상남도 안에 공공이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물이 약 2만 동 상회하는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을 바로잡지 않고 신축하는 건물만 관심한다는 것은 그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럴 경우에 50년 이상 해도 100%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경남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의 공공건축물 노후 가속화를 보면은 저기 하나를 보면은 30년 이상 된 게 4분의 1이 넘습니다. 오래된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런 것들이 전부 소규모 건축이긴 해요. 왜냐하면 면적을 보면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동수로 보면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건물 규모가 작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30년 넘은 것도 많고 이 중에는 뭐 50년씩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20년 이상까지 치면은 거의 공공건축물 절반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20년 전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실 그때는 뭐 단열이니 에너지 제로니 이런 말도 잘 없을 때거든요.
그냥 에너지 뭐 펑펑 쓰고 추운 데서도 달달 떨고 그냥 집안에 기거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 없을 때 지어진 건물이 50% 이상이었고 그 이후에 지은 것들도 지금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대부분이 반환경 에너지를 물쓰듯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건축물은 기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은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한 녹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집을 지을 때마다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녹색 건축 활성화 사업을 도입하자. 이렇게 경상남도가 판단을 하고 이미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대개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이런 시기 많이 보신 그림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걸 이용합니다. 이런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꼭 뭐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넘기세요. LH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주로 LH는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형시켜서 이런 것들로 기술의 주요 요소로 다시 재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경남에도 경남에 맞도록 내용을 바꾸면 되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이 일을 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남에 있는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이런 토대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 목적은 대개 이렇습니다. 경남에 있는 공공건축물 4분의 3이 오래된 건물이고 에너지 성능이 낮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대개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및 대상은 작년에 최초로 시행해서 준공후 10년 이상 된 조그마한 건물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총괄 건축가로 여기 취임한 지가 그럭저럭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 작년에 시행해 놓은 건물들을 여러 군데를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나타난 장면들인데 실제로 환경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었고 이것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디자인, 그다음에 내부 실내 환경까지 모두 아우르는 리모델링이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기를 시작했는데 그 양은 아직 미미합니다. 이렇게 녹색 건축 활성화 추진을 기존 건물은 그렇게 하고 그럼 신축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도적 제도를 근거로 삼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략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 정도 할 걸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23년 공공건축 500제곱미터 150평 이상 되는 거 25년은 민간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제로 에너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시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역으로 계산해 보니 일자리도 한 3,000여 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이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추진 경과는 뭐 대략 이랬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녹색 건축 추진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했고 올해 4월에 이제 종합 추진 계획 방침 결정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 대략 참고로 우리가 연도가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열 관리율도 낮아지고 각 용도별로도 열 관리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한 10년, 20년 사이에 상당히 에너지 성능이 높아지고 있다. 각 건물이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건축의 큰 흐름이죠. 그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상도 녹색 건축 활성화 추진 계획인데요. 올해는 녹색 건축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또 공공건축물은 리모델링하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녹색 건축을 좀 보급을 확산시키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25년경에는 녹색 건축을 대중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큰 계획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제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건립 기준을 조기에 적용합니다. 이건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공공건축 의무화는 2020년에 1000제곱미터 이상, 2023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민간 건축물도 적용할 것입니다. 2025년에 1000제곱미터 이상, 2030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을 전부 적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발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고요. 신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도가 짓는 건물이나 시군에서 건립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은 지금 현재 금방 말한 제도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글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테고, 적용 대상은 지금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나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적용합니다. 적용 시기는 며칠 전부터예요.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인데 특별히 경상남도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인데, 이렇게 시행을 해보는 그 광역단체가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 관련자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하면서 서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경상남도는 최근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이 5단계 중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에 소위 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다 서류가 올라갑니다. 아울이라고 하죠. 거기 가면 거기서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하는 권한을 모조리 경남도가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건축물은 아주 초기에 이 지원센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지원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규정들을 가지고 강제로 혹은 권고하면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거창군에서 면사무소를 짓는다 했을 때 사업 초기에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옵니다.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의견을 주고 권고를 하지만, 그린 뉴딜, 녹색 건축 정책 등 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이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은 없으면 반영시키도록 강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린 리모델링이나 녹색 설계 기준 적용을 초기에 정착시키도록 이렇게 권고하는데,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지기처럼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모색될 것이고, 따라서 도민 중심의 수준 높은 공공건축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건 이제 이것으로 설명이 끝났고,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상남도 연간 경상남도에서 짓는 집이 400동 정도 됩니다. 공공건축물 400개나 지어요. 물론 여기에는 조그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2만 채나 되거든요. 그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신축을 아무리 해봤자
한 50년 정도 가야 다 바뀔 텐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기존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투자 액수가 너무 작다. 예. 그래서 이 비용을 그린 리모델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 도시 재생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 재생 지역의 모든 도시 재생 지역은 반드시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례로 우리가 재래시장에는 이런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 안 되기 때문에 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에 드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창원 반송시장에 재래시장 시스템인데 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이것이 통영과 밀양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한 이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이 있는 것과 없는 도시 재생은 천장지 차이다. 그러니까 형태나 다른 것들을 바꾸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언제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세 번째는 쉬운 것부터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 시설 쪽에 조금 조건이 느슨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 주차장 장소에는 태양광 설비를 하도록 한다든지 또 모든 공공장소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주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전문가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허정도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위해 단상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게 시간을 갖고서 그 다음에 패널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그 옆에 계신 분들과 담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델코 리얼티그룹 대표이자 한국도시재생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최민성 부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패널을 맡아주신 두손 도시조경기술사 사무소 서성희 대표님이십니다. 패널을 맡아주신 부산대학교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 신현석 교수님이십니다. 패널을 맡아주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남지회장이자 우진의 신일섭 대표님이십니다. 발제를 해주신 이삼수 연구위원님이십니다. 한 분은 일정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과 청중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신 최민성 부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회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좌장 맡게 된 최민성입니다. 오늘 하던 두 분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요약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따 4시 반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한 분당 패널 토론하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씩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7분 좀 지나면 좀 야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아까 대표 전부 다 이제 설명하셨으니까는 우선 맨 끝에 신일점 우진 그 엔지니어링 이제 대표님부터 하시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지니어링 협회 경남 지회장 실섭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은 그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그 대형 회사들도 그렇고 도시 재생에 대해서 사실은 큰 역할을 못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엔지니어링 역할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삼수 의원님 발표하셨는데 도시재생을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국토부에서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또 지방도 투자해서 해서 했는데 그 원인 그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잘 안 됐다고 지금 막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지금까지 했으면 그 원인을 좀 분석하게 되면은 그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 뭐 쇠퇴하는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엔지니어링 업계가 이런 그 영향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제도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7분 정도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건 따로 모아서 저 발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좀 어느 분이 이따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질문을 묻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저 신현석 교수님 저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앞에서 짧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예, 뒤에서 좀 길게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대학교 저는 그 토목공학 과에 있는 그 신현석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환경 그리고 재난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그 주제가 우리 우신구 회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그린 뉴딜, 도시재생, 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해 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저희가 좀 한번 그린 뉴딜과 도시재생을 정부 정책에서 살펴볼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저 LHI의 이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례로 12페이지나 13페이지 작년 그린 뉴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저도 이 도시공간 그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부분에 좀 참여를 했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에너지 부분보다 그 굉장히 축약이 돼 있었던 거를 상당히 확충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강조가 된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린 뉴딜의 그린 부분을 어떻게 그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부분 중에서 두 번째 우리 저 부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뭐 페이지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경남형 뉴딜 사업을 보면요. 여러분 모든 거는 저희는 보면은 하나는 정신이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여가 되고 있는지가 그 사업의 성패를 가르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본 수 있는 건데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계획적인 부분은 완벽하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를 보면 도시건축 분야 경남형 뉴딜 사업의 3,500억 중에 2,400억이 낙동강 맨날 해왔던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하고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물론 이 부분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지만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그린 뉴딜의 도시건축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확하게 어떤 부분의 취약성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예산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정책적인 방향이 경남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학회에서도 좀 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비교를 해보면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75억이에요.
나머지 2,400억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갖고 먼저 제가 좀 접근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 도시 재생 분야에서 저는 좀 집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께도 그렇고 여기 대부분 분들이 지금 이제 건축 분야 또는 이제 도시 설계 분야에 지금 계시긴 한데요. 저는 인프라 분야에서 평생 35년을 해먹고 산 사람입니다. 예. 도로서부터 공원, 상수도, 하수도, 하천 이걸 갖고 제가 평생을 해온 사람인데 이 도시 내에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건축적인 어떤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재생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그 제고하는 그런 재생적인 사업은 굉장히 좋고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되어 왔는데 우리 마산이나 부산의 도시를 보면요. 제가 인프라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왔어요. 하나는 삼복도로죠. 그러면 삼복도로에 사는 사람들이 재생할 때 자기 건물 말고 뭐를 요구를 할까요? 삼복도로 산사태도 많고 보면 삼복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도 많고 인프라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부산이나 마산 같이 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것보다 우리가 경남 지역이나 부산 지역 도시를 보게 되면은 도로가 좁아요. 먼지도 날리고 그다음에 도로 주변에 보행도로라든가 아니면 생태 공간이 있는 도로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취약한 지구는. 그렇다면 그런 도로에 어떻게 녹색축이나 그린 인프라를 어떻게 갖다 넣느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앞에서 또 얘기가 나오지만 도시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부산 지역 그 삼복도로나 이런 좀 취약지구 조사를 도시 조사를 할 때 가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2가지입니다. 재난 측면에서는 비 오면은 항상 자기 집 앞이 잠긴대. 왜냐면은 산에서 비 오면은 태풍 오면은 펄펄펄펄 넘치니까 앞에 도로 잠기고 폭석폭석하고 이러니까 비만 오면은 나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희도 보면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취약지구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갖고 왔었는데 냄새가 난대요. 이거 냄새 나는 거야 뭐 사람에서 냄새가 나겠습니까? 보나마나 하수도 시설이나 오수 배수 처리 시설이 문제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재생되어 왔던 건축적 재생 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프라적인 그 취약한 도시민들의 그 생활 여건과 생활 환경과 생활 재난, 저희가 생활 환경, 생활 재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가 정부도 그렇고 도시재생학회나 협회에서도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첫 번째는 그 지역의 부지의 돈 가치를 높여줄 수 있고 인프라가 개선됐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 정책에서 앞에서 뒤에서 낙동강 수지를 하는데 2천억 쓰고 나머지 도시재생 사업은 1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뭐냐 인프라 사업이 됐을 때 이게 사업 단위나 사업 규모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증가되면서 주민들한테 재생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 재난이나 환경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 발표 말씀들 제가 그 종합적인 것보다도 말씀드리면요.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저도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저는 그린 인프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도로가 지금 그린입니까? 아니죠. 도로 상태가 그린이 아니죠. 비 오면 철퍽거리고 그다음에 먼지 날리고 미세먼지 발생원이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도로든 아니면 앞에 마을에 있는 주차장이든 미세먼지 날리지 않고 조금 더 녹색 친화적이면서도 냄새 나지 않는 주차장 도로를 어떻게 만들까? 그다음에 보면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공원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침투 시설이 됐든 저류 시설이 됐든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됐든 이와 같은 인프라들을 어떻게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이 나무를 심는 인프라가 아니라 인프라의 물과 환경과 재난을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재난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즉 도로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냥 단지 도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도로가 실제로 홍수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도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공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측면이 저희가 정의할 때는 토목 분야에서는 이제는 그린 인프라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야가 건축, 도시, 토목, 환경, IT 등 좀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제가 스마트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재생 사업은 제가 아는 토목적인 지식으로는, 인프라적인 지식으로는 분산형 사업이거든요. 여러 동네 떨어져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댐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큰 시설을 지을 때는 집중형으로, 상수도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집중형으로 관리가 돼서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집약적이지만, 오히려 최근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술이 저도 잘 몰라도 이렇게 분산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녹색 건축 뭐 비슷하죠. 그린 인프라 사업이 될 때는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그린 사업화되고 스마트 사업화되면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같이 연구가 되고 좀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뭐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7분 8분 50초 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에서 우리 시간 잘 대표님께서 지켜주셔서 좀 전략을 해주셔. 시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신 교수님 뭐 이 그린 인프라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아무튼 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서성희 우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창원 지역에서 도시 계획 주로 설계 일을 하고 조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사무소고요. 엔지니어링 부분에 가까운데 저는 실제로 도시 재생의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적도 없고 하지만 제가 했던 일을 도시 재생 관련해서 정말 귀한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20년 이상 관찰한 창원시의 현안과 도시 재생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삼수 박사님께서 하신 그 내용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 도시 재생의 키워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 궁금증이 도시 재생 이후에 무엇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시 재생은 탑다운 방식으로 됐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정책을 주고 거기에 부응하는 계획을 지방에서 마련하였을 때 그 계획이 타당하다 싶을 때 돈을 지원해주고 그게 매뉴얼에 맞게끔 하게끔 우리는 모든 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고 심지어 지금은 농촌, 어촌, 산촌도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왔던 그 발표 내용 중에서 도시 경쟁력 그리고 도시의 혁신, 지방 분권, 거버넌스, 주거복지의 실현, 일자리 창출 이게 우리 도시 재생하고 너무도 맞는 키워드이지만 실제로 우리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업 단위에 이것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검증과 실제 적응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LH나 그 중앙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 그 허정도 박사님께서는 아마 우리 경남의 그 공공건축가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창원 지역에서 앞으로 도시 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창원은 그 산업단지로 일시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생도 일시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년, 50년 이상 건물들이 모두가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도시 재생은 저는 도시 재생의 길을 살리는 계획이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도시 재생은 공적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현성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와 건축의 통합적 접근에서 필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말이 아닌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용되겠느냐 했을 때 우리 해양 신도시에서 조금 우측으로 보면 예, 창원천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창원 신시가지에도 창원천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명 창원 소하천이 정식 명칭입니다. 국어 같은 소하천인데 예전에 그 소하천을 중심으로 중심 기능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하천을 살려보자는 예, 그런 의견을 내는데 실제로 소하천을 살릴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 지역의 창원시 소속의 공공건축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기는 거기를 대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시재생수법으로 어떤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하천을 중심으로 사람의 이동 접근성이 어떻게 되느냐 봤는데 소하천이 한 1km 됩니다. 시가지면에 1km 되는데 한 600m는 양측으로 보행로가 데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길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동서축에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로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제가 보기 위해서 그 소하천에 접하는 블럭과 필지 단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빈 공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터가 있어야 어떤 뭐 쉬는 공간이나 공적 공간을 마련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재생을 통해서 공적 공간을 마련할까라고 생각한 것이 최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단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블럭 단위, 필지 합빌딩 단위의 소규모 점적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할 때 합쳐지니까 공동 주차장이 마련이 되고 건축물이 좀 셋백이 되면서 어느 정도 비금폐지에 큰 건물의 금폐지에 공적 공간이 마련이 될 것이다. 이거 아이디어가 괜찮다라고 생각해봤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시도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필지에 재산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런 것 시도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것이 실제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있는 공적 공간 확보가 중요하겠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비활용적인 그 공공건축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구시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단위의 공공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공공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공터를 주민들과 의논을 하든지 그다음에 행정처하고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담장 허물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담장 허물기 한때 유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실효성도 없고 그 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길을 정해서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길에 접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담장을 허물고 경관을 개선한다면 사람은 다른 길이 아닌 그 길을 많이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차라리 교통보다는 보행이 우선되는 그렇게 해서 연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두 번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생각을 하니까 건축협정, 경관협정, 주민 거버넌스 이런 제도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과연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역을 넓혀봤습니다. 소하천 주변으로. 그래서 보니까 소하천에서 5km, 1km, 2km 늘어나는 구간에는 우리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된 그런 사이트는 하나의 섬처럼 다 도로를 단절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지금도 그렇게 조성될 예비 후보지들이 많이 분포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꼭 되어야 하는 정비구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보행로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개방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어떤 오픈 스페이스가 확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실현 방안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재개발 재건축을 정하는 것은 창원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합니다. 지금 먼저 창원도시 기본계획은 어떤 목표에 의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중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실행했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담장 개방을 한다는 이런 식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재개발되는 사업지에 산다면 네가 사는 곳에 담장을 개방하겠느냐? 제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담장을 개발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하겠느냐? 그거는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개방하는 대가로 거기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오픈이 된다면 그런 곳이 많이 연결된다면 실제로 수많은 공원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을 한다면 보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안이 가장 실현성이 높은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공감이 필요하고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도시와 건축가의 협조도 필요하고,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이런 통합적 노력을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습니다.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2, 3분 더 됩니까? 예, 그게 제가 구상을 해본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순수의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공공이나 정책 집행자가 이것이 터무니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 재생은 이제 다 정비의 행태로 가는데, 사업성이 있는 곳은 개발을 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개발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여제도라는 그런 명칭과 제도가 확실히 됐습니다. 우리는 공공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공동주택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분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기여시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SOC를 분석해보면 그 지역에는 많은 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대안입니다. 지금 지나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구시가지에서 주거지역의 그 정비 방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지구 단위의 규제가 용도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은 안 된다. 지나친 기능을 분리를 해줘. 그런데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에서 뉴어바니즘 시대를 지나고 지금은 많은 변묘를 거쳤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압축된 공간, 기능의 혼합, 그리고 잘 정돈된 공공공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획일적으로 생각했던 용도 위주의 규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매스, 그다음에 형태 위주 이런 규제를 가서, 규제라기보다는 관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단독주택지 그리고 블럭 단위의 이런 개발이 어떤 형태가 정리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는 공동주택 위주로 치솟고 있는 이 집값 문제 그리고 다양한 주거 유형의 공급, 이것이 단독주택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말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단독주택 한 필지는 보통 두 열로 배치가 돼서 한 8가구에서 10가구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전용 주거지역으로 적용을 해서 2층 이상은 안 되고 3층 이상은 안 되고 주거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토지 이용의 변화는 주민들의 이용 형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좀 자유자재로 일어나게끔 하는데, 정말 유해 시설이거나 불편한 시설을 제외하는 쪽으로 계획은 돼야 되고, 거기서 자유로운 건축 형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불법으로 생각하는 뭐 테라스의 건축 이런 것은 사실은 단독주택에서 사람은 누구나 정원과 테라스를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건폐율 정도의 법 갖고는 그거 설치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허용을 해주고 권장을 해주는 대신에 또 다른 면에서 공공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주차장의 설치라든지 지하 공동 주차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매스 위주의 정비 개발 방향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살리는 계획, 도시와 건축의 통합적 접근 방법에 의한 도시 재생의 가감한 도전, 그리고 용도보다는 매스나 그리고 형태 위주의 이런 도시 정비 수법의 변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 개인 소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저 신일섭 대표님, 저기 아까 질문하신 거 말고 먼저 좀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든가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대1로 하는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했는데, 저는 엔지니어링을 이게 접목을 시키려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신 박사님이 도시 인프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게
국토부에서 탑타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5년 단기 5년 내로 업무가 다 종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이게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략계획을 지금 각 지자체나 도가 뭐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 경상남 도나 이런 데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도시세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뭐 5년이나 10년마다 하듯이 이게 도시가 급속도로 그 쇠퇴하니까 그런 그 도시계획처럼 전략계획을 그 5년이나 10년마로 수립을 해서 국가가 지금처럼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줄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제도가 안 좋겠나.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물론 뭐 인프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도시계획하고 건축 분야로 주로 이게 재생 뭐 뉴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전략계획을 그렇게 세우다 보면 그 인프라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시군의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뭐 활성화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지정 후 뭐 추가적인 변경 요인들이 있으면 그게 변경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계획 대비 면적이나 금액 기준으로 뭐 10%나 20% 등다 이런 제도적으로 범위 내에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기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모든 분야가 막 나가니까 아까 더 첨가한다면 재생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 재해 같은 거 뭐 이렇게 나게 되면 그 분석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반드시 분석 평가를 해서 제도화 해가지고 그 원인을 우리 밝혀내게 되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화된 그런 분석 평가를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저희가 또 엔지니어링 분야가 많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의 그 엔지니어링 쪽의 참여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살려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 말씀이고, 신현숙 교수님은 좀 도시재생이 우리가 건물 위주인데 지금 인프라 쪽에도 우리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인프라 예산을 좀 늘린다든가 좀 더 지역별 효율적으로, 특히 중앙집중형보다는 분산형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그 글로벌 다른 나라들 보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앙집중형의 이런 도시재생의 인프라가 너무 지역 특성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분산형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앞서가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정희 대표님 하신 말씀은 이게 이제 공공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이 개발을 할 때 아까 공공민간 파트너십 개념에서 공공이 이제 확보하지 못하는 그거를 민간 재개발을 할 때 공공 요소를 확보하고 민간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오픈 스페이스도 오픈을 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의 그 기회특구 제도가 이걸 잘 하고 있죠. 한 8,700개 도시재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예산을 이렇게 세금을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 이제 세금을 안 내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공공이 돈이 없으니까 땅도 없고 하여튼 꼭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과 굉장히 내고를 잘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잘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데 그게 이제 도시재생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세 분의 어떤 그 이제 그 토론자들 말씀을 하셨고, 그 지금 포인트가 질문이 나왔던 게 아까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런 도시재생이 엔지니어링 이제 반영돼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신일섭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신 교수님이 인프라에 대해서 좀 치중하는 엔지니어링 하자. 그다음에 서정희 대표님을 요약한다면 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공공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자. 뭐 이런 개념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씩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삼수 박사님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먼저 신일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지금 도시행 사업의 가장 딜레마적인 요소가 뭐냐면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안 될까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는 철저히 계획 체계를 움직이다 보니까 전략계획과 활성화 체계에서 사실 움직이는데 사업비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활성화 계획에서 만일에 300억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실 너무 두리뭉실하거든요. 이게. 실제 이제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된다는 부분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 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5년, 4년, 뭐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업 기간에서 일어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실제로 그 저는 도시행 사업 지금에 있는 도시행 사업들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그렇다고 예산이 적은 건 아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 실제로 이제 큰 예산들은 집행을 못 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도로 뭐 그냥 뭐 인프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도시 인프라 부분들은 공급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뭐냐면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뭐 민간 토지이기 때문에 민간 토지나 건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 과정과 그런 시간들의 부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인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여기가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거든요. 저는 이제 좀 사업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접목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뭐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그 획일화 되는 거죠. 다양화보다는 획일화가는 것들이 뭐냐면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느끼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뭐 아까 지역 특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 맞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중소건설업이나 아니면 중소업체들의 도시행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었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면도 불구하고 왜 참여를 못할까라는 부분들의 고민들은 또 다른 또 딜레마 상인 것 같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뭐 원인 아까 말씀한 원인 분석하면 예방도 잘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사실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시 재생 사업에서 재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뭔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더라 보니까요. 재난이라는 것들은 절대 예방은 힘들다. 기존 시가지에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신도시는 엄청나게 많은 계획 기법과 다양한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성 시가지 공간에서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뭘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엔지니어링 협회나 업계 쪽에서 많은 고민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는 기성 시가지에서는 공통된 표현이라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적인 부분, 접근성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이제 지금은 일단은 뭐 일단 저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한 번 쭉 지나면서 우리가 실제로 정부와 도시재생 사업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선은 껐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지 못했지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아까 뭐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고 좀 더 이제 가치 판단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아까 최근 논의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조금은 사람들이 좀 안전하고 재산과 생명이 관한 가치를 좀 더 도시재생 사업에서 좀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 그것들이 이제 그린 인프라에 대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산대 신현수 교수님께서 뼈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린 뉴딜에 돈을 쓴다면서 실제 큰 돈은 낙동강 수질 개선에 다 배당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항목이 낙동강 수질 개선도 있지만 그린 도시 조성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이고 3천 몇백억 됩니다만 2025년까지는 2조 3천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 항목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제가 뭐 예산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 제가 지적하신 그
의도와 말씀을 도에 반드시 꼭 전해서 제대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은데요. 청중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걸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저도 허정도 그 공공건축관님한테 그 향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녹색 건축 정책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향후 뭐 2025년부터가 민간 건축물도 그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이제 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창원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신사무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건축사들이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민간 건축물 150평 이상의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뭐 계획은 세우셨지만 그걸 강제화하거나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받는 기관이나 절차 이런 것들도 또 공정하는 기관이 또 별도의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터라 시간이나 비용 같은 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경상남도 공공건축 지원센터가 단순하게 그런 유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로 에너지 인정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지 그 정책의 뭐 실효성이나 그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민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가 이렇게 좀 무리하지만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정에 맞게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명심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누구 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분들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없는 걸로 알고요.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나온 그 이런저런 얘기 중에서 제가 좀 따로 이렇게 그 글로벌로 돌아가는 건 제가 많이 파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도시가스를 집안에 들어오는 걸 다 근절시킵니다. 그게 일종의 집안에서 탄소 배치를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역 단위로 공공 발전소를 해가지고 거기 도시가스를 태워서 전기로만 보내죠. 그래서 인프라에 도시가스 인프라는 거의 배치를 안 하고 전기선만 배치하는 게 하나 우리가 좀 특징이거든요.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건물 자체도 이제 패시브로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소재를 연구해서 에너지를 덜 먹고 이렇게 태양이라든가 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패시브 건물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빗물 관리 이걸 건물 단위라든가 지역 단위로 빗물을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개념을 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재생을 하는 이런저런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그 실천을 갖다가 도시계 활동으로도 하지만 뉴욕이나 런던 같은 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LED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제 전부 다 바꿔서 먼저 시범을 보인다든가 이제 쓰레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제 재활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갤러리에서 이걸 뭐 이렇게 한다든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빨리 전파되도록 뭐 그런 식의 적용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미나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그 패널 토론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엔지니어링 도시재생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